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T 단원입니다. 즉, 소화와 영양이라는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소화와 영양이라는 파트죠. 자, 그럼 소화기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내 체내에서 소화를 한다. 이거를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먼저 입에서 얘들을 잘게 부수죠. 그리고 이제 일련의 이제 소화 요소가 나옵니다. 그 소화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는 장기는 이제 위죠. 그럼 위에서 역시 소화가 일어나고요. 일부 약간 흡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는 장기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소장. 소장에서도 역시 소화가 일어나고요.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소장에서 흡수를 했는데 남은 게 있죠. 흡수가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은 대장을 거쳐가지고 밖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배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각각의 소화기관인 이 소장의 내강, 소장의 안쪽 공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 소장의 상피세포, 소장에서 흡수 이렇게 따져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입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소장 내강에서의 소화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렇게 묶어서 같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묶어서. 자, 그리고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소화가 일어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 소장의 내강에서 우리 몸 안쪽으로 소화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화기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에는 크게 위에서의 소화, 소장 내강에서 소화, 그 다음 소장에서의 흡수라는 요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하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잘 알아 놓으셔야 한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기에 대해서 목적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적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성분이에요. 내 몸에 들어온 재료들을 가지고요. 내가 내 몸을 구성한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완성품으로 먹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섭취가 안 되면 우리가 영양 실조에 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영양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영양 실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양 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만 영양을 많이 섭취 못한다. 즉 음식물을 많이 못 먹는다는 말과 영양 결핍에 걸렸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위에 있는 영양 부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라지는 건데 그 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못 먹다 보니까 그 중에 필수 영양소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랐지만 내가 뭐 영양제도 잘 먹고요. 또 몸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서 골고루 섭취를 한다면 그럼 영양 결핍에 걸리지는 않는 거죠. 역으로 엄청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영양 과다. 많이 먹었죠. 그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일단 뚱뚱해지기 마련인데 뭐 싸구려 햄버거만 막 사서 먹었다. 그럼 그 싸구려 햄버거 안에는 필수 영양소가 적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결국 영양 결핍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영양소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양소는 다른 얘기예요.
영양소는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3대 영양소로 부르죠. 이런 것들 섭취가 안 되면 마르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는 거죠.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둘 다 영양결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를 한다. 즉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 소고기 안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잘게 부숴서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다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고기를 먹지 못하면 사실은 또 아미노산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직접 다른 재료로부터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돼요. 다른 재료로부터 아미노산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모든 아미노산을 만들지 못하는데 즉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8개를 못 만들어요. 그런 것도 필수 영양소가 되겠죠. 그럼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나와 비슷한 동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요. 고기를 간혹가다 먹어주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어쨌든 뭐 소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이고요. 그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특징을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필수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종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죠. 내가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이 갖고 있는 것들 잘 보면은 걔들은 내가 필요로 한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놈을 먹으면 내가 그 물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먹어라, 편식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왜 지구상에 생물의 종이 다양해야 될까요? 많은 종들이 각각 자기가 만드는 물질이 다릅니다. 상부상조. 내가 만든 물질을 너한테도 주고 네가 만든 물질 나한테도 줘.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종들이 다양한 게 당연히 생명체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영양소라는 것들 중에 무기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필수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자, 가장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성인의 경우에는 8가지고요. 유아의 경우에는 10종류.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10종류. 그래서 앞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여러분 중심으로 외우시면 곧 베스트입니다. 자,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리신, 류신, 발린, 이소류신, 트리토판, 메티오닌. 자, 여러분 앞글자를 따시면 외우기 편하니까 페트리류, 바리틈에 이렇게 외우도록 하십시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있죠. 유아. 이 친구들은 히스티딘과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르기닌.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히스티딘과 아르기닌 이렇게 2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그 플란다스의 개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네로가 데리고 있는 개 이름이 파트라슈예요. 그 파트라슈라는 그 개를 연상하면서 외웠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었어요. 파트라슈가 왜 우유를 끓였을까? 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페트리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발이 텄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페트리류 발이 틈에 우유를 끓였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페트리류 발이 틈에 우유를 끓였다. 웃겨요? 그래서 히히 웃었죠.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 이렇게 외우십시다. 알겠어요? 그래서 히스티딘과 아르기닌은 유아에게 부족하다. 자, 우리가 필수 영양소 중에 꼭 외워야 될 것들이 얘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습니다. 자, 비타민 여러분 외우셔야죠.
비타민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비타민은 어떠한 성분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수용성 비타민은 종류가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B의 12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걸립니다. 여러분 악성이란 말 적어 놓을게요. 자, 빈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이란 말을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C,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린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C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별칭, 아스코브산. 이것도 같이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비타민 A, 레티놀, 결핍 C, 야맹증. 그 다음 비타민 D, 칼시페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실제로 요즘 거의 안 하고요. 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그 상태가 가면 이걸 이제 우리가 활성화된 비타민 D, 칼시트리올이라고 부르죠. 칼시트리올. 자, 이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구루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루병은 뼈가 약해지는 병이에요. 즉 칼슘이 체내에 부족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거든요. 이 소장에서 흡수한다는 말이 되게 잘 나와요.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 흡수하게 되는데 그 말을 이제 잘 물어봅니다. 되게 출제할 때 신장으로 잘 되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신장이 아니라 소장. 소장을 기억하자. 칼슘 흡수를 한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비타민 E라는 것도 있지만 출제를 거의 하지 않고 비타민 K. 자, 비타민 K가 결핍되면 혈액 응고의 지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타민이 부족하면 무슨 병 이것을 여러분 좀 잘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의 필수 영양소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소화에 대한 얘기를 장기별로 볼 거예요. 우리 입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소장의 내강에서의 소화, 소장의 상피세포의 소화, 오케이? 여기 소화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소화를 촉진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소화를 촉진합니다. 교감신경은 반대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교감신경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부교감신경은 몸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그 부교감신경들 중에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미주신경. 미국 아니고요, 여러분.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미주신경이 뻗어 있는 곳이 소화관들과 심장과 폐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제하는 부분이 소화계, 그다음에 순환계, 호흡계 이렇게 되게 잘 되는데 이 부분들에 이 미주신경이 다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교감신경이라는 말 대신에 미주신경으로 출제를 할 때도 있거든요. 미주신경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맞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미주신경을 꼭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 있는데 호르몬은 장기별로 여러분 장기별로 달라요. 무슨 호르몬이냐 이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에서는요 가스트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에는요 중탄산 나트륨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세크레틴, 소화 효소의 분비를 하는 것은 콜레시스토키닌, 이렇게 장기별로 역할별로 다른 호르몬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요 장기별로 배우도록 합시다. 하지만 신경은 다른 거죠. 부교감 신경 중에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위에서의 소화 촉진, 즉 위산 분비 촉진하고요. 이자액 분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먼저 일단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거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 호르몬은 각각의 장기별로 정리한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입에서의 소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소고기를 먹었어요. 소고기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 중에 이제 우리가 부수어야 될 것들이 있죠.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슬라이드를 좀 이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하나를 준비를 좀 못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거대 분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대 분자. 어떤 것들이 있죠, 거대 분자?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뒤에 가서 다 얘기 나오니까요. 핵산, 단백질, 다음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애들이 우리 몸의 거대 분자들입니다. 거대 분자들. 자,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가 이 핵산을 빼고 나머지 세 개죠.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소위 3대 영양소죠. 이거 내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소고기 안에 이제 얘들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그 중에 이제 얘들이 중요한데 얘가 내가 먹어가지고 소고기를 먹어가지고 바로 흡수하기에는 너무 커요. 내 몸에 있는 소장에 있는 세포들이 얘들을 다 흡수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쪼개는 거죠. 잘게. 자, 그걸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을 쪼개면은 우리가 단백질 분해 효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방을 쪼개면은 지방 분해 효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탄수화물 쪼개면 탄수화물 분해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애들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고기를 먹었을 때 나의 입에서는 어떤 것을 부술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소화효소도 특징적인 어떤 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밀라제인데, 그럼 이러한 애들에 의해서 이제 쪼개지게 되면 잘게 부수어졌기 때문에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쪼개지는 거고요.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쪼개지는 거고요. 탄수화물은 단당류라는 형태까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라지면 이제 내가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에서 어떤 거를 잘라 이게 정해져 있고요. 위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소화에 잘라 정해져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그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입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수분해 요소라고 하는 애들이 작용하기 편한 거죠. 자, 입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줄줄이 가수분해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하나씩 합니다. 그때 어느 가수분해 요소가 되었든지 간에 음식물의 표면적을 넓혀 놓으면 다 작용하기 편한 거예요. 다 작용하기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모든 음식의 소화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침샘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침샘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과 파로틴에 의해서 침을 분비한다는 거죠. 이건 뭐 보너스처럼 그냥 보는 거고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그다지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에 뭐가 있는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밀라제가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입에서의 소화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아밀라제입니다. 자,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무엇을 소화시키냐면 녹말이라든지 또는 글리코겐입니다. 여러분,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저장하는 탄수화물 중합체 형태죠. 알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면 식물에서는 녹말이 되죠.
녹말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을 쪼개기 때문에 아밀라즈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을 쪼개니까 아밀라즈 이렇게 이름 불렀죠. 자, 동물의 경우에는 알파 포당들을 결합시키면 글리코겐이 되게 돼 있죠. 글리코겐. 그럼 녹말과 글리코겐을 쪼개는 거예요. 엿당으로 바뀝니다. 자, 주의할 점 여러분, 포당이 아니라 엿당이라는 겁니다. 엿당은 여러분 이당류죠. 이당류. 그래서 이당류로 쪼개는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입에서 해소하는 아밀라제 여러분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알파 타입 탄수화물도 있고 베타 타입의 탄수화물도 있는데 알파 타입의 탄수화물들은 쪼갤 수가 있고 베타 타입의 탄수화물은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베타 타입의 탄수화물은 여러분 아시는 게 셀룰로스 있을 겁니다. 셀룰로스. 셀룰로스 이건 분해할 수 없습니다. 셀룰로스. 얘는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얘는 분해할 수가 없고 녹말과 글리코겐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소화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서 이름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위에서의 소화 능력 이런 걸 볼게요. 자, 위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시오. 첫 번째, 위는 음식물을 저장합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먹은 밥이 대부분 다 위에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주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죠. 자, 이 세포가 펩시노겐을 분비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펩시노겐은 불활성 상태인데 이게 산성 상태에 가게 되면 펩신이 되면서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애가 산성 상태에서는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펩신으로요. 그럼 이 펩신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펩신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거 아셔도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외우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부세포라고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자, 부세포는 다른 이름으로 부세포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은 벽세포가 있습니다. 벽세포라고 하는 애가 염산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요. 부세포에서는 염산을 분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있는 이 그림은 위에 있는 그 부세포가 염산을 분비하는 그림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실 거는 전혀 아닙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근데 부세포가 염산 분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세포가 분비하는 이 염산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자, 역할. 자, 보시면 살균작용이라는 게 나왔죠. 살균작용. 살균작용. 두 번째요. 펩시노겐 활성화. 자, 세 번째요. 단백질의 변성 용도. 자, 거의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 그 출제를 거의 하거든요. 살균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펩시노겐 활성화. 요거 두 개 잘 내요. 알겠죠?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요 밑에 보시면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라는 애가 염기성 액을 분비해요. 염기성 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에 의해서 얘가 원래 살균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잠깐이니까 여러분. 위에서 살균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세균들을 분해하는 역할들을 그 HCl이 하는 겁니다. 근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발견하신 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요구르트 선전하신 분 있습니다. 윌 박사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우리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하면서 뭐 윌 이렇게 선전하는 분 있잖아요. 그건 닥터 마샬이라는 박사입니다. 네, 마샬 박사입니다. 마샬 박사. 그분이 발견한 게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에요. 이거 위에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산이 pH가 2인데 어떤 세균이 살 수 있어. 뭐 불가능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발견하고 노벨상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요구르트 선전하고 있죠. 물론 돈 받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윌이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분 이름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마샬 박사고요.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다. 염산 속에서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지? 중탄산 이온과 같은 염기성을 분비해서 위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위세포를 공격을 해요. 위에 점액분비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점액분비세포가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균의 공격을 받으니까 소위 이제 우리 면역 반응 중에 하나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위궤양이죠. 근데 이게 심하면 위암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닉이라는 애가 위암 원인균이에요. 그럼 그 마샬 박사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을 한 거냐면 옛날에는 이게 속 쓰려가지고 위궤양이 발생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서 손상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게 되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닉이 더 잘 삽니다. 그렇죠? 굳이 내가 염기성액을 많이 분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네라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궤양이 더 악화가 되죠. 위암 발생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 옛날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안타깝게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샬 박사가 말한 거죠. 야, 그거 위궤양, 위암, 헬리코박터 파이로닉균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는 위궤양 환자한테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투여하니까 세균이 죽잖아요. 그래서 위궤양이 이제 고쳐지는 거죠. 대단한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도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닉균에 의한 간염 여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염이 좀 심하게 되어 있으면 항생제 복용을 하게 되죠. 그죠? 자, H 역할을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하십시다. 자, HCl 염산 분비되는 기작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작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점액분비세포에 대한 이게 나와 있는데 역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점액분비세포가 점액을 분비해서 위를 보호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위가 그려져 있어요. 위. 이게 지금 위죠. 위에 이 부분이 관략근이 있고요. 이 부분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소위 관략근은 조임근이라고 부르죠.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임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임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쪽 관략근이 이렇게 쪼여주기 때문에 음식물이 역류되는 걸 막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이 질환이 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너무 이제 뭔가 꽉 차 있고 배에 뭐 그 지방도 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눌러가지고요. 이쪽이 느슨하게 풀리면서 위산이 역류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놈의 식탐이 뭐 줄어들질 않네요. 자, 이런 조임근이 느슨하게 풀어지면은 안 좋습니다. 그죠? 자, 또 이쪽에도 조임근이 있죠. 위에 있는 것은 분문관략근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유문관략근이라고 부릅니다. 유문관략근은 위에 음식물이 이렇게 차면은 열려요. 그럼 위에 있던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소장인데 위아래는 이제 소장이 있는 건데 소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부릅니다. 소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12지장 쪽으로 음식물이 오게 되면 12지장 안에서 음식의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12장의 소화가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자, 여기 보시면 관이,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즉, 쓸개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자체가 췌장 이자인데, 이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담관이고요. 쓸개관이고요. 이것은 췌관이라고 부르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췌장에서는 소와 효소액이 분비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쓸개에서는 쓸개즙이 분비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액들이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과 여기서 섞이는 거예요. 그럼 섞이면은 음식의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소장이 이제 거의 뭐 5에서 7m 가까이
펼쳐지거든요. 그걸 따라서 가면 계속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소화가 된 것들을 이제 흡수하죠. 소장이요. 계속. 흡수가 다 끝나면은 나가는 게 그게 대변으로 가는 거죠. 대장 지나가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산성 음식물이 내려오게 되면 어떠한 자극이 이제 가게 되겠죠. 그 자극이 쓸개와 이자로부터 액의 분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액의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액의 분비된 것에 의해서 음식물의 소화가 일어나고요. 그 소화된 애들이 소화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특징 아시겠어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그 위의 세포들을 정리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부세포입니다. 위산 아셔야 되고요, 그죠? 펩신 활성화 세균 사례 이거였죠. 자, 뇌인자라고 하는 인자는 비타민 B12번 흡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는 거고요. 그죠? 주세포는 펩신, 펩신오겐을 분비합니다. 펩신, 펩신오겐은 단백질 소화와 관련 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뭐 아시면 좋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거의 부세포와 주세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두 가지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2장 소화로 돌아가 볼게요. 자, 유문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유문관략근. 자, 위에 있는 음식물이 유문을 통해서 내려오죠. 그러면 쓸개에서부터 액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췌장에서부터 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들 어떻게 알고 나오느냐는 거죠. 자, 알려준 애가 있죠. 12장 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알려준 애들이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12장 나오는 호르몬. 그 호르몬이 두 종류인데 하나가 세크레틴이고요. 하나는 콜레시스토킨이에요. 여기 C자가 빠졌습니다. 콜레시스토킨인. 콜레시스토킨인. 이거 키. 자, 이거 키닌 이렇게 보죠. 콜레시스토키닌. 자, 콜레시스토킨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키닌. 세크레틴은 췌장에 영향을 줍니다. 중탄산 나트륨의 분비를 일으켜요.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이온과 나트륨 용액을 분비시킵니다. 그 이제 중화를 일으키죠. 반면에 콜레시스토킨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효소액의 분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여기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소화 효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췌장에서 나오는데, 즉 이자에서 나오는데, 유클레아제, 트립신, 아밀라제, 니파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소화를 다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쓸개즙. 쓸개즙은 여기서 보세요.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간의 생산. 하지만 쓸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콜레시스토킨입니다. CCK, 콜레시스토킨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럼 쓸개즙 안에는요, 소화 효소는 없어요. 그런데 유화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덩어리를 쓸개즙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리파제에 의해서 잘 쪼개진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둘 다 중요하지만 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얘를 무지하게 잘 내요. 다 중요하지만 쓸개즙 중요합니다. 즉 쓸개즙 안에는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지방 분해 효소 없어요. 지방 분해 효소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리파제 보이시죠? 췌장의 소화 효소에게 리파제가 있습니다. 리파제만이 지방을 잘게 쪼갤 수 있는 애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은 중성지방인데 지방이라는 것은 중성지방이잖아요. 그 중성지방을 쪼개면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들은 지방 덩어리를 나누는 역할 정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덩어리를 나누는 역할 정도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림 단순하게 다시 표현한 거죠. 이쪽이 12장이에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액을 분비하는데 쓸개즙과
췌장의 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쓸개관, 그 다음에 췌장의 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쓸개즙이라고 하는 성분은 간에서 만들어진 애가 저장되어 있다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자, 쓸개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방 덩어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유화작용이죠. 유화작용. 유화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방분해 요소인 리파제 작용하는 거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췌장에서 나왔죠. 이자에서 나왔습니다. 이자 또는 췌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중성지방을 쪼개요. 그러면 자유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불리우는 물질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는 물질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흡수가 되는 게 특징이다. 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장에서의 소화를 이제 봤습니다. 소장에서 소화를 봤어요. 잘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흡수. 자, 그래서 흡수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소장이라고 하는 것의 표면인데, 자, 안쪽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융털줄기가 나 있고, 융털줄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융털 육모가 있고요. 융털 또는 육모가 있고요. 이 육모라고 하는 애들이 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표면을 넓혀서 뭔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때 이 소장의 상피세포를 지나가서 음식물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서 소화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소화가 일어나면서 이걸 통과해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관이 우리 몸에 있는 순환계, 즉 1순환계인 혈관과 2순환계인 림프관, 이걸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잘 아셔야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소장의 상피세포의 소화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뭐 크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 이러한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더 잘게 쪼개집니다. 그럼 잘게 쪼개진 애들은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통과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자, 뭐 세부적으로요. 진울성 물질인 대표적인 물질 포당과 과당이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는 역시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는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봐주시고요. 자, 소우성 물질들, 얘들은 소우성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어서 소장상피를 통과해서 들어와요. 그때 주의할 점, 소장의 상피세포를 지나가면서 킬로마이크론량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거 여러분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그림인데, 지방들은요 잘게 쪼개진 다음에 소장의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성지방과 인지들이 합쳐지면서 지질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걸 킬로마이크론이라고 봅니다. 여기 영어표현 보시면 킬로마이크론 이 표현으로 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과 단백질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의 상피세포를 지나가면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혈관의 구멍은 작거든요. 그런데 암죽관이라고 하는 림프관의 구멍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다시 보시면,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다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이제 통과에 들어가는데, 소수성인 물질들은 킬로마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얘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 큰 애들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암죽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죠? 이 암죽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통과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여기, 그죠? 여기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구멍이 매우 작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암죽관 들어가서 퍼지면은 림프관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모세혈관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작은 분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혈관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때 경로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혈관계고요. 하나는 림프기 때문에 그때 경로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친수성 물질들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갔죠. 그럼 간으로 가는데 그때 경로가 간 문맥을 따라서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가 아주 잘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간에서 다시 심장 갈 때에는 요 간정맥이에요. 하대정맥이에요. 즉 간에서부터 심장 쪽 올라가면은 아래쪽에서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대정맥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 소우성 물질 킬로마이크론은 암주간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림프 총관을 가서 다시 정맥에 만나거든요.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간 다음 심장으로 들어갈 때에는 상대정맥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쇄골 아래쪽에 있는 정맥으로부터 심장으로 갈 때 상대정맥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문맥은 간으로 연결되는 그 통로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잠깐 이제 여러분 이거 그림을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림은 요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혈관 시스템이라는 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면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이죠. 그런데 심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혈관이 있으면 문맥이라 불러요. 자, 간문맥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간문맥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들이 먼저 소장에 들어가잖아요.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음식물을 흡수하면 이런 애들 일단 무조건 간으로 보내고 싶어요. 간은 우리 몸의 공장, 검역소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해독작용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요. 또 물질을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강의하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그 물질들을 변환할 수 있고 해독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먹은 음식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이라는 것으로부터 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동맥도 정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간 문맥이라 불러요. 그러면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온 그 물질들은 간에서 전부 다 변형이 되거나 또는 교체가 되거나 해독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간 정맥 따라 나가게 돼 있고요. 하대정맥 통해서 아래쪽에서 위로 가는 거니까 하대정맥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심방이죠, 우심방.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동맥은 뭐냐? 이건 심장에 나와서 간으로 가는 게 간동맥이죠. 간혹 이 간문맥과 간동맥 두 개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간동맥 따라서 간으로 간다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친수성 물질은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 간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서 간정맥과 하대정맥을 따라서 심장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간동맥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간동맥은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동맥을 간동맥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호성 물질인데 소호성 물질은 소장의 상표세포를 통과할 때 그때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 지질 덩어리예요. 그 지질 덩어리가 암주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암주간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림프 총모형을 따라서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쇄골 있죠, 여러분, 쇄골. 그 아래쪽에 있는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야. 즉 림프관들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상대정맥 따라서 심장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지만 이거 지문으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대장에서 흡수가 있어요. 자, 대장은 여러분 소화작용은 없습니다. 주로 물을 흡수합니다. 물이 흡수되면서 일부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럼 비타민과 무기질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먹은 음식물에도 남아있겠지만 이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대장균이죠. 그 대장균이 이런 비타민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몸에 있는 대장균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대장균이 간혹 변종이 생기거나 하면 뭐 O157균이 대표적이잖아요. O157균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독소를 내놓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대장에서의 역할 봤습니다. 소화작용 없지만 주로 물에 흡수를 한다. 그러면서 비타민과 같은 어떠한 성분들을 체내로 흡수할 수도 있다. 그런 비타민들을 대장이 직접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화관에 대한 내용을 뭐 다 봤어요. 이제 나머지 이제 그림들이죠, 여러분. 그림들. 여러분 필기 노트 이거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거 여러분 호르몬 얘기여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렙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음식을 먹으면은 내 몸에 있는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화기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소화기에 대한 내용은 암기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암기할 것들 여러분이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위에서의 소화, 소장의 내강에서 소화, 소장에서 흡수. 그때 쓸개를 아셔야죠? 쓸개지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한다면 필수 영양소에 대한 얘기 정리해 두시면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그 밖의 것들도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출제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봐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